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4월 29일 날인가 29일 날은 시험 보죠? 그 시험에 도전하려고 오셨죠? 자,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하시고요. 전화번호가 이메일이 그리고 저는 1981년도에 목포해양대학을 나와서 상선에서 쭉 승선하면서 기관장을 하다가 일본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기관장을 하다가 내렸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모 해운회사에서 열심히 또 근무하다가 중역을 하다 내렸습니다. 중역을 하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경영하고 있는 회사, 선박관리회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토요일날 하게 되는 이유가 평상시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조정이 돼서 2시부터 7시까지 한 50분 동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번 파스에는 항상 저희가 9주를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시간이 9주째가 아마 다 안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0주 정도 해서 충분히 더 알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1주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학원하고 협의해서 주중에라도 시간이 된다면은 한 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의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의 범위가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기관술 1이 있고요. 기관술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술 3이 있는데 이 기관술 3이 이 전기입니다. 전기고 그 다음에 기관술 2가 보조기계고요. 그 다음에 기관술 1이 내연기관, 보일러, 그 다음에 추진기,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4문제 내지 5문제 나온다고 보시고요. 역시 여기 마찬가지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고, 기타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타가 뭐냐면 소화 원리라든지 기타 방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기관수 1이다. 그럼 기관수 1이 이제 소위 말해서 추진을 하는, 배를 앞으로 전진하게끔 하는 요 기계를 다루는 것이 우리는 기관수 1이다. 근데 기관수 1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이 있겠죠.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첫째로 추진하는데 이제 내연기관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터빈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전기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죠. 그죠? 추진을 하는데, 추진한다는 말은 프로펠러를 돌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는데, 이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또 내연기관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보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전기 터빈을 반드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라는 것이, 보일러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보일러가 되겠죠. 그죠? 이 보일러가 되는데, 이쪽에서 한 문제, 이쪽에서 한 문제. 아니죠. 여기
여기서 내연기관에서 나오고요. 보일러, 전기 터빈 보일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추진기에서 한 문제, 한 문제,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 나머지 거는 전부 내연기관에 나옵니다. 그럼 내연기관 중에서도, 내연기관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내연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 안쪽에서 연료가 분사가 돼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내연기관이라는데, 이 내연기관 중에서도 내연기관을 또 나누면은 우리가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또는 소국기관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디젤기관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디젤기관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7 내지 6문제, 7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배정을 저희가 여기를 4주를 잡았어요. 4주를 잡고 여기 1주 잡고요. 1주 강의하고요. 여기 1주 강의하고. 그럼 6주 되죠. 6주 되면 나머지 3주는 저희가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예상문제, 그 다음에 응용문제 그렇게 나눠서 하루 종일 이 문제만 풀도록 그렇게 마련했고요. 또 그렇게 강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집을 역시 만들었겠죠. 이 문제집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관수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구조가 뭐냐면, 기관수 1이라는 거는, 보조기계라는 거는 주기관, 프로펠러 돌리는 거다고, 기계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기, 전기를 만드는 기계, 요 두 개를 빼고는 나머지를 다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기관이나 보조기관을 돌리는데 협조하는 기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냉각술품을 올려준다든지 펌프라든지 그런 보조적인 기계가 있기도 하지만, 또는 독립적으로 이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냉동기는 주기관이 필요 없죠. 그냥 냉동하는 데 필요한 거죠. 이런 독자적으로 자기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독립적인 보조기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펌프하고, 펌프죠. 펌프는 물을 품어 올리는 기계죠. 또 액체를 품어 올리는 기계죠. 또는 유압을 만드는 기계죠. 이런 펌프 종류하고, 그 다음에 냉동기 있죠. 이 냉동기 요 두 개 중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나와요. 그럼 그 외에 여기에서 한 80%가 나온다면 나머지 20%는 기타 아주 다른 보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중에서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전자 쪽으로도 가장 깊이 있게 나오더라. 깊이 나오는데 깊이 또 따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시험의 패턴이라든지 기출문제 패턴들 그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나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 어찌 보면 저희 가족도 해양경찰 가족이에요. 동생이 지금 현직에 해양경찰에 있고 저희 큰애가 지금 현직에 해양경찰에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공채로 해양경찰 학과를 나와서 공채로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단기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또 계급도 많이 올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했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꼭 달성하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꼭 해양경찰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를 검색을 하시고
정보를 필요한데 비용이 든다면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보를 파악하시고 내가 꼭 거기 아니어도 들어갈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해야 돼요. 그럼 쉽게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한다면 우리 세관에 관세청이 있어. 관세청에는 예상에서 관세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배예요. 그럼 관세청 배가 있겠죠. 관세청 배는 그냥 움직입니까? 프로펠러 돌아가고 움직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 안 뽑아요? 뽑은단 말이죠. 그럼 거기도 공무원으로 뽑는단 말이죠. 평생 동안 거기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한다고 돈 내고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책을 제가 만들면서 이번에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그동안 있었던 기출문제라든지 시험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해당 경찰 내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반영을 했겠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주 긴 문장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키포인트는 여기 있다 할 때 반드시 밑줄도 좀 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책을 이제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부합니다. 저도 오늘 금방 와서 처음 받았어요. 제가 쓰기는 썼는데 제가 워딩을 하고 다 하기는 했는데 출판해가지고 처음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판권이야 유스터디에 있는 거죠. 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딱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결과로서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득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시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집단이 가든지 어느 커뮤니티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똑바로 서려면은 친화력이 있어야 돼. 그죠? 사람들하고 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어찌 보면 시험 받고 들어간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가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친화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 더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진즉 봐야 될 시험이 안 봐졌죠? 1년에 2번씩 꼭꼭 보는데 아마 이번 2월 달에 시험을 보면 다음에 금방 또 시험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해상의 치안이라든지 해상의 경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 지금까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특히나 특채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다른 시험 다 영어 보고 난리 나요. 그죠? 자, 봅시다. 자, 5페이지 펴까요?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압축 착화기관, 정갑사이클, 디젤 기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압축 착화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폭발을 할 때 단지 압축만 해가지고 압축열에 의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디젤 엔진이죠. 근데 가솔린 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가솔린 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가솔린 기관은 혼합기가 들어와서 압축을 하면 이 압축열에 의해서 연료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스파크를 팍 튀어줘. 가솔린 기관은. 그래서 우리는 이 엔진보다 우리는 불꽃 착화 기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디젤 엔진은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했어요. 왜? 압축 착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압축만 해가지고 그 열로 불이 붙더라 착화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솔린 기관은 불꽃 착화 기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 정합 사이클 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 이따가 이런 사이클에서 설명할게요. 자, 연소실에 공기를 넣고 피스톤을 압축
25 내지 130바로 압축하여 온도를 상승시킨 후 얼마만큼? 500도 내지 600도 상승된다고 그랬죠? 연료를 분사하면 연료가 자연히 점화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그 팽창력에 의해 피스톤을 밀어내리면서 크랭크 축을 돌려 회전력을 유발시키는 장치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가솔린 기관이 있어요. 자, 가솔린 기관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엔진에 설치된 엔진이 가솔린 기관이죠. 그럼 우리 선박 엔진은 가솔린 엔진은 없습니다. 전부 다 디젤 엔진입니다. 자, 불꽃 착화 기관 그랬고요. 정적 사이클이 적용이 되고 가솔린과 공기를 기화기 캐브레이터에서 섞은 혼합가스를 연소실 내로 흡입 후 정기적 점화기로 착화시켜 연소가스에 의해 기계적 에너지를 얻는 기관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갖다 디젤 기관이라면 지금 가솔린 기관으로 얘기를 하고요. 가솔린 기관은 이렇게 불꽃이 여기 피스톤이 상부에 왔을 때 불꽃이 팍 튕겨주는 점화 장치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어깨에 들어올 때 근데 디젤 엔진에서는 순수한 공기가 들어오지만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압축을 하지만 가솔린 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기화기라는 게 있어서 이 기화기에서 연료가 들어오고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혼합이 돼가지고 여기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차 있고 이 발브만 열리면 이리 들어와. 그리고 나서 압축을 시킬 때 발브 다 닫혀버리고 그냥 가스가 혼합된 가스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연료하고 공기하고 같이 들어있죠. 그 상태에서 상부에 왔을 때 기화기에서 점화기에서 불꽃을 팍 튕기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엔진마다 우리는 불꽃 착화기관 또는 가솔린 기관 또는 우리는 적용 사이클은 정적 사이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소구 기관이라고 있는데 이 소구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면 세미 디젤 기관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 디젤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 우쪽에가 이 통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여기가 아주 뜨겁게 하는 이 소구 핫 벌브라는 게 있어요. 이 처음에 기동할 때만 여기에 엄청나게 열을 가해줘 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열을 가해주겠죠. 열을 공급하겠죠. 그 다음에 연료를 공급하면 점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걸 지가 죽고 이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압축 압력에 의해서. 자, 이런 엔진을 우리는 일본식 엔진, 옛날 엔진을 많이 썼는데 이런 엔진은 현재 없습니다. 자, 시동 시에 소구 핫벌브라 불리는 연소실의 일부를 정열 상태 아주 뜨겁게 한단 말이죠. 뜨겁게 가열하여 여기에 연료를 분사시켜 점화시키는 기관으로 시동시에서는 내부 점화지만 시동시에서는 이렇게 열을 가하고 점화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디젤 엔진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세미 디젤 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트 기관은 제트기에 우리 그 항공기 있죠? 항공기에 설치된 엔진이 제트 기관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는 왕복식에서는 전부 다 안쪽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 내연기관에는 자우전 피스톤 기관 쪽에 제트 기관이 있는데 앞에서 빨아들인 공기와 연료를 연소실에 연소시키고 그 고온가스를 고속도로 분사시켜서 로터를 돌려 회전력을 얻거나 열가스의 분출에 의한 반동 추진을 얻는 기관으로 주로 항공기 등 고속 대출력을 원하는 곳에 사용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고요. 내연기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내연기관이 아닌 것은 그라고 나왔어. 에? 이런 식으로 이 네 문제 있잖아요. 디젤 기관, 가솔린 기관, 소구 기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내연기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피스톤의 방법에 의해서 이런 형식을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는 피스톤의 연결 구조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피스톤이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트렁크형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트렁크형 피스톤 타입, 하나는
크로스 헤드형 피스톤 타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구조에서 이렇습니다. 자, 실린더 카바가 이렇게 있으면요, 또 이렇게 해서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이 연결했을 때, 크랭크 축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 바로 연결되면 이게 트렁크형 피스톤 타입. 그렇게 써있습니까? 트렁크 피스톤 기관이죠. 피스톤 기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크로스 헤드형이라고 있어요. 크로스 헤드형이라고 있는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하나가 더 있고, 다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보다 크랭크 축이라고 그랬죠. 그죠? 크랭크 축이고, 여기서 봤을 땐 이게 실린더 카바, 그죠? 실린더 카바, 여기가 실린더, 그 다음에 여기에 피스톤, 그 다음에 이게 연접봉, 여기에 크랭크 축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실린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것보다 실린더 카바는 똑같아, 이거. 그죠? 똑같고, 실린더도 똑같아. 피스톤도 똑같아, 이렇게. 그죠?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새롭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고, 새롭게 있는데, 피스톤하고 여기하고 이게 연결된 부분을 우리는 피스톤 노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크로스 헤드형 기관이라고 있는데, 왜 크로스 헤드형 기관이라고 했냐면, 여기가 크로스 헤드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 더 있는 게 이것보다 크로스 헤드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크로스 헤드, 이것이 하나 더 있어서 헤드라고, 이것보다 이제는 여기서 연접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 트렁크형 피스톤 기관하고 크로스 헤드형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기관에 사용되냐면, 저쪽에 트렁크형은 소형 기관에, 이거는 대형 기관에 사용돼요. 그 다음에 요거다 장단점을 보면, 여기는 피스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러겠죠. 그냥 이거 경사운동 이렇게 하면은 피스톤이 이쪽에 닿을 때 압력이 클 거고, 이쪽이 이렇게 할 때는 이쪽에 압력이 크겠죠. 닿는 힘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닿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측압이라고, 측압. 옆쪽에서 압력을 밀었다 해서 측압이라고 그래요. 이 측압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 라인하고 실린더가 마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크로스 헤드라는 놈을 설치를 해서 이제 이쪽에 압력이 안 미치도록 해놨단 말이죠. 왜? 어떻게? 이 크로스 헤드가 엔진이 베드가 이렇게 있으면 크로스 헤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것보다 우리 가이드 슈라고 그러는데, 가이드 슈가 엔진에다가 여기서는 왕복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직선 운동을 해요. 왜? 측압을 가이드 슈를 통해서 기관 본체로 전해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측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틀린 점은 연소실에서 연소를 하고 나면 여기 연소 가스가 여기 있잖아. 그죠? 이 연소 가스가 세면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지금 윤활유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기름이 들어있는 부분이라면 윤활유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연소 가스가 바로 이리로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활유가 빨리 더러워져.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잡아줘. 여기서 다른 데서 잡아줘. 여기서 잡아주니까 이 기름이 이리로 셀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형이에요. 이거는 소형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또 과거에도 물어봤고, 어떻게 물어봤냐면 우리 구조를 물어봤는데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자, 문제를 냅니다. 자, 트렁크형 타 피스톤 기관에서
피스톤과 연접봉은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한다. 맞습니까?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게 연접봉이잖아. 이게. 자, 이 트렁크형 기관에서 연접봉은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한다. 맞죠? 또 다르게 얘기할게요. 크로스헤드형 기관에서 연접봉은 피스톤과 크랭크를 연결하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크로스헤드형 기관에서는 연접봉은 크로스헤드와 크랭크핀을 연결한다. 그래야 맞겠죠.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그 세부적인 피스톤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간단한 구조에서 그런 문제를 물어볼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엔진에 대한 개연성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양가로 2번에 피스톤 연결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해갖고 트렁크 피스톤 기관 그랬는데 피스톤 너트가 없죠. 자, 여기는 피스톤 너트가 여기 있었죠. 여기 피스톤 너트잖아. 피스톤 너트가 없이 바로 연접봉으로 크랭크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그랬죠. 자, 연접봉으로 바로 피스톤에서 크랭크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맞죠? 다음 크로스헤드형 기관이 있는데 동그란 기역본에 보면 피스톤 너트에 의해서 크로스헤드에 연결되어 연접봉을 통해 크랭크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관이다. 맞죠? 자, 피스톤에 의해서 피스톤 너트를 통해서 여기 연결되고 여기는 연접봉에 의해서 도는다. 그 말이죠. 자, 동그란 니은에 보면 크로스헤드로 폭발 행정 시 측압을 분산시켜 피스톤 부분의 측압을 줄이며 피스톤 및 라이너의 손상을 줄인다 그랬죠. 자, 트렁크 타입에서는 이렇게 측압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크로스헤드에서 잡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쪽에서는 왕복 운동만 하기 때문에 측압이 의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자,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피스톤 너트와 크로스헤드 등의 연결부 중량이 크게 되므로 저속 대형 기관에만 사용된다. 크로스헤드는 저속 대형 기관에만 사용됩니다. 자, 그 구조를 제가 이렇게 그렸던 구조를 우리 밑에 가운데 그림에 나와 있죠. 그 가운데 그림을 좀 자세히 좀 보십시오. 구조상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도 시험에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엔진이 돌아가면 이 엔진은 아까쯤에 압축할 때 500도 내지 600도 생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연소를 해서 연소가스가 발생해서 생기는 온도는 몇 도냐면 약 2500도가 돼요. 그러면 엔진은 과열되겠죠. 운전하면서. 그러면 이 엔진은 냉각을 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그럼 이 냉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럼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람으로 냉각을 하죠. 이것보다 우리는 공냉식이라고 그래요. 그와 반면에 물이 돌면서 냉각하는 것을 우리는 순행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순행식과 공냉식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6번에 보면 동그라미 기역본에 보면 순행기관의 이점이 있는데 각부를 균일하게 충분히 냉각할 수 있으므로 시린더의 변형, 연소실의 열점을 막을 수 있고, 열점이라는 것은 한 군데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열점이라 합니다. 열점을 막을 수 있고 압축비를 크게 할 수 있으며, 좀 이따 압축비 나옵니다. 압축비를 크게 할 수 있으며 흡입 효율이 좋아지고 피스톤과 시린더의 간격을 적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공기가 불어서 이렇게 냉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공기가 아니라 어떻게 냉각을 하냐면 이렇게 냉각수 통로를 만들고 냉각수가 이리 들어와서 여기에 냉각수를 통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기관을 우리 순행기관이라고 그래요. 공냉기관은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죠? 그러면 공냉기관하고 순행기관하고 어떤 기관이 더 냉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행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린더하고 피스톤하고 사이에는 반드시 피스톤 링이라는 놈이 이렇게 설치돼서
이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기밀작용을 해서 압축이 되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 피스톤 링하고 신나 라이너 사이의 간격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무 커버리면 압축이 안 되겠죠. 가스가 새버리니까. 너무 작아버리면 두 개가 붙어버려. 열나갖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냉각이 잘 되면 처음부터 간격을 좁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압축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기식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냉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격을 굉장히 크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행식은 간격을 적게 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실온대 사용이 용이하게 되어 대출력 기관에 적합하며 용적당 마력이 크다 그랬어요. 자, 오타 자켓으로 실린더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 오타 자켓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것보다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쪽에 이렇게 냉각하는 부분, 이걸 갖다가 우리는 워터 자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켓 있잖아요. 위에 또 있는 자켓. 자켓이 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자켓을 워터 자켓이라고 한다. 그 다음 연소음, 배기가스, 소음 등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운전이 조용하다. 한냉지에서는 냉각수를 히팅하여 주면은 오밍에 두면은 시동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밍이란 거는 우리 말 영어로 이렇게 오밍이 뭡니까? 자, 오밍이 따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밍을 따뜻하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은 난기야, 난기. 난기가 뭐냐면 기계를 따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따뜻하게 했어요? 이 냉각수 온도를 높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냉각수 온도를 높여서 순환시키면 되겠죠. 그럼 높이는 방법은 전기로 높이든지 전기 히터로 높이든지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발전기 냉각수를 갖다 끌어오든지 간에, 자,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해주면 따뜻할 때가 찰 때보다 연료가 분사가 되면 시동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순환기관 장점이 있는데, 워터 자켓, 방열기, 순환수펌프 여러 가지 공능식에서 없는 기기들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진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물로 지금 냉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의한 누설에 의한 피해가 있겠죠. 그러면 이 냉각수가 잘못하면 여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윤활유와 섞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피해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실린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저온 부식에 의한 마모가 공능식보다 일어나기 쉽다. 특히 유황 성분이 많은 연료유 경우에 그 경향이 커진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엔진을 운전하다 보면 부식이라는 놈이 있어요. 부식이란 거는 녹이 쓴 것보다 부식이라고 하죠. 이 부식이 있는데, 이 저온 부식이라는 놈이 있고 고온 부식이라는 놈이 있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기름 성분 중에 S라는 성분이 있어요. S. 우리 화학 기호로 쓸 때 S는 뭘로 표시가 됩니까? S는 유황입니다. 유황이 포함되어 있어, 기름 속에. 그럼 이 유황은 뒤에 가만히 있으면 부식이 없어요. 그때 어떤 작용을 하면 물질이 변해. 어떻게 변한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S 성분이 H2SO4 아니다, H2O하고 합해지면 이건 물이죠. 물입니까? 이건 유황이죠. 이따가 산소가 더 포함이 되면 H2SO4가 돼요. 산소가 3개 더 포함되면 O가 4개가 되고 S가 그대로 있잖아요. H도 그대로 있죠. 그럼 이거는 황산이 되는데, 이 황산은 금속에 대해서 강부식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물이 있으니까, H2O가 있으니까, 순행식이니까 물이 있어서 유황과 혼합돼서 H2SO4를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냥 공기 냉각식은 공기 속에 유황이 없기 때문에 H2SO4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 생성되니까 유황과 화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H2SO4가 만들어지고 이 H2SO4에 의한 부식을 우리는 저온 부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저온 부식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공기가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노점이 생기죠. 노점은 이슬점이죠. 그죠? 이슬 노자잖아. 온도를 점점 낮추면 이슬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슬이 결과적으로는 물이잖아요. 물이 H2O라고. 그럼 이 이슬점이 생기면은 유황과 결합해서 H2SO4가 만들어지고 부식성을 일으킨다. 그러면 부식을 안 일으키게 하려면 S 성분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안 만들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즘 엔진들은 어떻게 냉각수를 맞추냐면 과거에는 냉각수 온도를 50도 내지 60도를 만들었어요. 엔진 출구에서. 근데 요즘에서는 85도 내지 90도를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노점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수 온도, 출구 온도를 높게 만듭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수냉기관의 단점이 이렇게 물 때문에 이 저온 부식, 노점 부식, 유황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단점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량이 많이 증가했다. 그 단점이 있었죠. 장점으로는 냉각이 잘 되므로 피스톤과 실내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점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압축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수냉기관을 사용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